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7번째 페이지. 6월 들어 아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박광일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뭐 연예인급 스케줄이라는 뭐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뭐 잠시 뭐 지방 잠깐 다녀오는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그 가야 이제 특집을 한번 했었잖아요. 가야 고분?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7곳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을 네. 그 뭔가 촬영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다소 과장됐으나 네. 그래도 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박광일 선생님의 뭐 많은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예, 박광일, 썬킴, 곽재식 잡지사 개국공신이 드디어 함께 뭉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방송되는데 6월 17일에서 20일 3부작 편성인데 다만 녹화는 이제 모레 6월 13일에 이루어지거든요. 예, 목요일 아침 9시 40분부터 녹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말은 녹화지만 생방송처럼 여러분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팅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시 40분에 뭐 내가 회사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쓱 한번 부장님 눈치 보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특집 방송을 더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또 개국공신 3인방에게 궁금했던 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곳간 탈탈 털어서 최대한 많은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질문이나 가능합니다. 박광일에게 진선규 배우란 이런 뭐 사적인 질문부터 뭐 썬킴 씨가 종종 사학과 출신 박광일은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하는데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많죠.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못하는 게 많습니다. 예, 사학과로서 자신감을 네. 갖고 대응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6월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께서 한국 전쟁과 관련한 5가지 잡지식, 특히 5곳의 의미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한국전쟁, 6.25 전쟁, 그리고 각 지역의 비극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소들을 가장 대표하는 곳 한 5곳을 골라봤고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그 시대의 어떤 아픔 참상 그리고 그런 어떤 현황들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제일 땅굴 하면 이제 생각나는 곳이죠. 경기도 연천의 고랑포인데요. 고랑포 일단 어떤 장소인가요? 네, 고랑포가 익숙한 세대가 있고요. 고랑포가 낯선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랑포가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제1 땅굴 발견, 네. 그다음에 김신조 일당이 고랑포 일대로 내려왔다. 그다음에 이제 더 시대로 올라가면은 6.25 때 이제 그 북한군이 제일 먼저 남침을 했던 곳이 이 고랑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강 일대에 있는 포구 가운데 하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과 북의 경계 쪽에 있는 그런 어떤 포구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 당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고랑포 이쪽을 통해서 남침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임진강의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랑포구, 그러니까 포구면은 이제 배가 닿는 항구를 뜻하잖아요. 네. 하항을 뜻하는데 임진강이 여기까지는 배가 올라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상류 동쪽 지역은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무릎 걷고 건너올 정도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임진강이 굉장히 높은 협곡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 여기를 건너겠다라고 마음 먹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선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고랑포. 그러니까 이 고랑포 포구의 바로 북쪽은 바로 건너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6.25 당시에도 여기에 이제 그 북한군이 제1 침범, 그러니까 남침로로 썼었고 김신조 일당도 이쪽으로 내려왔던 부분들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기에 고랑포구 역사공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공원을 둘러보다 보면 그 앞마당에 뜬금없이 말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존재했던 말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전쟁 그다음에 어떤 역사의 흔적의 말 한 마리가 그것도 옆에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은 역마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은 한국 전쟁 당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렬하게 싸웠던 병사 중에 하나입니다.
참전용마. 그렇죠. 참전 용마가 되는 거죠. 정말요? 바로 레클리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써? 레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름이 레클리스. 네, 그러니까 1953년 3월 이 지역에 이제 미 해병대하고 그다음에 중공군 사이에 고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고지는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후방에 이제 병참 부대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무기를 실어 날라줘야 어떻게 보면 적군하고 맞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가 차를 쓰기는 애매하고 왜냐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무거운 포탄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산악 지형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연천 일대 전투에서 이제 미 해병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패터슨 대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말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말을 쓴다고?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좀 말렸던 것 같은데 패터슨은 당시 한국의 경마장이 있던 서울로 들어갑니다. 네. 신설동에 경마장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과천에 있지만. 신설동에 있었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설동 가서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말 한 마리를 이제 사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네. 당시 이제 신설동에서 이 말의 이름은 이제 경마용 말이니까 네. 말 이름이 있잖아요. 있죠. 아침해였어요. 아침해. 네, 그래서 아침에 1번, 2번 뭐 이렇게 하면서 그치. 달렸던 네. 그 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침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부대 병사들은 아니 말이라는 동물이 세상에 겁이 제일 많은 동물인데 경계심이 강할 텐데. 맞습니다. 야군한테 뒷발차기하고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금방 도망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이 아침해가 네. 뜻밖에도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아. 그 5일 동안 네. 포탄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네. 50번 넘게 병참 기지하고 전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포탄의 일부가 말에 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싸우던 미 해병들이 레클리스한테 아침해한테 그 자기 방탄조끼 같은 것들도 씌워줍니다. 그리고 넌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니? 넌 이제부터 아침해가 아니라 레클리스. 그렇습니다. 무모한. 예, 그래서 무모한이라는 이름에 레클리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전투가 이제 끝났을 때 쟤는 말이 아니라 네. 전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전우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레클리스에 대한 감정들이 단순하게 어떤 동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네. 같이 전장을 누볐던 전우에 대한 감정을 미 해병들이 갖게 되었던 거죠. 계급도 있나요? 그렇죠. 계급도 있구나. 당시 이제 그 이미 병장이라고 하는 네. 그 계급이 있었고요. 레병장.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네네. 이제 미군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전우를 놓고 갑니까? 전우를 다시 저 신설동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으로 같이? 그렇죠. 미국으로 정말? 데려갑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네네. 그리고 이 레클리스는 똑같이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전 용사처럼 대접을 받게 되고요. 예. 심지어는 지금 현재 우연히 신설동에서 열심히 뛰다가 네. 지금 갑자기 입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 채용 케이스로 입대를 했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도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은퇴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59년에는 이 레클리스를 전역을 시킵니다. 야. 그때 이제 하사라고 하는 이미 그 전에 그 저기 보면 계급도 올려주고 하사. 예. 하면서 전역을 시켜주니까 이제는 군마가 아니라 네. 이제 민마로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제2의 이제, 마생. 그렇죠. 제2의 마생을 보내다가 네. 그쪽에서 이제 그 레클리스가 죽게 되는데요. 네. 미 해병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잊을 수 없는 전쟁이 6.25고 그리고 그 6.25에서 잊을 수 없었던 전우가 바로 레클리스였기 때문에 네. 그 동상을 자신들의 부대 앞에 기념관에다가 세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레클리스가 싸웠던 곳, 그러니까 활동을 했던 곳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이 고랑포 근처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연천. 예. 그래서 고랑포 역사관을 만들 때 그 미국에 있었던 레클리스 동상을 그대로 본떠서 여기에 만들어 세웠다. 놓았습니다. 야. 한반도를 누볐던 수많은 그 군마들 중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려지는 말이 몇 마리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혹해서 때에 따라서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전쟁에서 나와 같이 내 목숨을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동물에게도 또 어떤 면에서는 무생물에게도 굉장한 뭔가 연대감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레클리스가 그 역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마였습니다. 네. 영웅마. 예. 나중에 말 얘기도 한번 박광일 쌤이랑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장소 이번엔 강원도 화천군의 화천댐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화천댐이 6.25 전쟁보다도 먼저 전쟁을 치른 곳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네. 이미 그런 조짐들은 1945년 그러니까 38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군의 무장 해제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어떻게 군정이 수립되면서 사실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대립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화천댐 같은 경우는 1944년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바로 해방 직전에 완성이 되었는데 네. 지금이야 우리가 원자력, 화력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당시에 전기 대부분은 수력으로 돌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화천댐에서 생산해낸 전기가 그 남쪽 지역으로 송전이 됐는데 예, 예. 1946년 5월 14일에 네. 그러니까 해방되고 한 1년 채 안 지났을 때 전쟁 한 1년 전쯤. 전쟁 한 4년 전쯤 49년. 6년. 6년. 네. 아, 예, 예. 단전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남과 북이 네. 좀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수풍댐, 압록강에 있는 그 수풍댐이 굉장히 전력량이 많았었는데 그 수풍댐 전기를 남한에 끊음으로써 남한에 일시적으로 굉장한 혼란 상태가 오거든요. 에너지 자원 전쟁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25는 195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 즈음 46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열전으로 폭발해서 나타난 것이 6.25 한국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전쟁 당시에도 화천댐 일대가 엄청난 격전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북한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 화천을 포함하는 강원도 전선이 굉장히 복잡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화천댐 일대를 장악했던 거는 북한군하고 특히 중공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이 여기를 장악을 했는데 중공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화천댐을 터트리면은 네. 화천 남쪽의 춘천 일대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공. 그러면은 살수대첩 때 당한 거에서 배웠나? 그걸 반대로 쓰려고 예, 했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첩보가 연합군 쪽, 그러니까 유엔군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유엔군은 뭐냐면 저게 물이 차기 전에 수공을 하기 전에 일찌감치 그 댐의 일부를 폭파시켜 버리는 게 낫거든요. 예. 그럼 물이 새 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대규모의 수공은 불가능해지죠. 네네. 그런데 이 댐이라는 게 보통은 항상 이렇게 폭격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축물이다 국가시설이니까. 시설이다 보니까 예. 위에서 폭격을 했는데도 잘 안 깨지는 거예요. 진짜 튼튼하구나. 네, 보통 그래서 댐들이 위에서 이렇게 폭격해서는 잘 안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결국은 저들이 수공을 쓰게 그대로 놔둘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떡해요? 네. 댐을 파괴하는 게 해결 방법이라는 게 조금 슬프긴 하지만 어떻게 파괴해? 어뢰를 씁니다. 어뢰를요? 네. 잠수함 폭파할 때 쓰는. 잠수함이나 구축함 예. 할 때 쓰는 그 어뢰를. 어뢰를 쓰면은 그게 그 수중에서 깊지 않은 곳에서 일정하게 배를 격침을 시키잖아요. 예. 댐 벽을 치는 거예요. 옆에서 치는 거예요. 위에서 치면은 깨지지 않는 댐을 댐 벽을 쳐서 네. 깨트리는 방식. 수문 쪽을 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륙에서 벌어진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전투에서는 어뢰를 썼고 이것이 일정 부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중공군이 수공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뭐 조금 연합 유엔군이 좀 유리한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중공군 포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았다. 네. 파로. 파로. 화천댐이 만들어 놓은 큰 연못을 호수를 파로호라고 이름을 파로호구나 이름이. 붙여놓은 겁니다. 네. 역사적 맥락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네요. 네. 자, 이번에는 화천댐과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적군묘지라는 곳이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적군 묘지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북한군 묘지로 조금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왜 적군 묘지라고 이름을 불렀냐면은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950년부터 53년까지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 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전사자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가능한 한 자기 전우들의
유해는 챙깁니다. 그런데 그 급한 과정 속에서 못 챙기는 일들이 남과 북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이 딱 그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파주에 계신 분들이 저거는 지금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건 중공군 무덤이다. 그다음에 저건 북한군 무덤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었던 무덤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파주 일대에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중공군 묘역, 그다음에 북한군 묘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그들이 6.25 전쟁 당시에 적으로 왔으니까 네. 이 묘역 전체를 가리키는 낱말은 적군 묘지.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예.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잘 지키진 않지만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적의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전사자라고 하더라도 네. 유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묻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네. 중공군 유해와 북한군 유해를 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를 이 파주에 모았다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해만 가지고 신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묘비들 이렇게 팻말 같은 걸로 하나씩 해놨는데 무명시가 많습니다. 무명시. 예,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수습했다 정도만 알려져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도 무장공비를 보낸 적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계급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원 파악이 됐었습니다. 비록 사살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계급하고 이름을 같이 해서 거기에 묻기도 했었습니다. 김신조 일당도 저기 맞습니다. 있었군요. 네, 1.21 사태 때 김신조 일당도 30명 정도가 그 사살당했는데 네. 그들 대부분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군 유해 같은 경우는 다시 중국으로 보내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처음에는 적군 묘지였다가 지금 이제 북한군 묘지로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는 네. 거기에 지금 중공군 네. 유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군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2013년쯤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3년에 좋았나요? 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중국하고 교섭을 하면서 그럼 여기 유해를 그 송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라고 해서 중국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네. 연영성 일대의 묘역으로 여기에 있었던 중공군 유해들을 전부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전부 빠져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군만 남게 돼서 그 적군 묘지에서 북한군 묘지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거죠. 또 뭐 북한은 이제 좀 남북 분위기가 좋을 때 유해 인도 요청을 한 적이 없나요? 인도 요청을 거꾸로 우리가 했죠. 가져가라고? 네.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도 있지만 그 위에 소위 말한 자신들이 보면은 정전협정 어긴 거잖아요. 네. 간첩 보내고 한 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지, 정확하게 그렇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 접수를 거부한 때문에 네. 지금도 여기에는 북한군 묘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묘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곳 더 둘러보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는데요. 부산에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가 있다고요? 네. 그 이제 편집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6.25 전쟁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16개 나라,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나라가 군사적인 지원을 했고 네. 더 나아가서 6개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병원선 같은 것들을 보내서 스웨덴. 예, 사실은 또 인도적 지원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 속에 이루어졌는데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유엔군의 전사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군이 1953년 7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은 네. 4만 명 넘게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자만. 그러니까 부상자는 그거에 몇십 배에 해당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 이제 곳곳에 미군이면 미군, 영국군이면 영국군, 튀르키예군이면 튀르키예 군들을 각각 유해를 이렇게 안장을 했는데 네. 이 전사자 수가 많아지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졌다가 나중에 그 유해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한국 정부하고 유엔 사이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유엔군들을 한 곳에 일단은 모셔놓고 유해를 안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다음 사후 조처를 하자라고 하면서 당시는 이제 경상남도 지금은 이제 부산 대연동이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유엔군의 묘지를 1951년에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이후에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유엔군 묘지에
안장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각 지역에 약간 가매장 형태로 이렇게 묻혀져 계시던 분들을 부산으로 옮겨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총 몇 분의 유해가 안장되나요? 가장 많을 때 11,000기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4만 분의 전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뭐냐면 단 한 기의 유해도 여기 남겨두지 않는다. 그래서 예. 부산에 일단은 유해를 안장을 하면은 네. 다시 정리를 해서 일본의 고쿠라라는 곳을 거쳐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옮겨가는 네.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미군의 유해는 단 한 기도 남아있지 않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대체로 지금 16나라 한 2,200기 정도, 2,200명 정도의 전사자가 예. 모셔져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 무덤 중에 음. 미군이 40기가 있습니다. 아까 다 모셔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조금 다른 이유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전사자는 모두 그 유해를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부상을 입거나 또는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나중에 돌아간 그 당시 참전 용사들 중에서 나 한국에 묻히고 싶다. 아, 자의로.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젊음을 바쳐 싸웠던 곳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부여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주로 이제 캐나다 참전 용사들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막 찾다 보면은 32분, 36분, 근데 가장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40분. 아.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도 여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당시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참전했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것과는 또 다른 입장 바꿔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이었어도. 그렇죠. 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은 한 2,200여 기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무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다시 그 정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유엔에서는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나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 유해를 송환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유엔에 공식적으로 묘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이 결의한 공동묘역이 부산에 남아 있게 되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돼서 특별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묘역을 유엔에 기증을 합니다. 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땅은 한국 땅이 아닙니다. 유엔 땅이구나.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는 뭐 사실은 그 언커크라고 하는 유엔의 한국 부흥관리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참전국들이 중심된 관리위원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대체로 관리는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영역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이 묻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전쟁 당시 아픔. 그러니까 영국하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났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네. 미군이 한 36,000명 이상.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뭐 다른 나라의 멕시코나 그렇죠. 푸에르토리코 맞습니다. 출신이. 그런 어떤 군인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전사자들을 같이 기억을 할 때 한국 전쟁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한번 가봄직한 장소가 아닌가 싶고요. 자, 한국 전쟁과 관련해 알아야 할 5곳의 장소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휴전협정 얘기부터 해보면 1951년 7월 10일에 개성 내봉장에서 회담을 시작하는데요. 야, 1951년 7월 10일이니까 휴전협정에만 꼬박 2년이 걸린 거네요. 그렇죠. 한국 전쟁부터 우리가 3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1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전황은 큰 의미에서의 변화는 없게 된 것은 1년 만에 끝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사실 개성 내봉장에서 회담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몇 달 안에 끝날 걸로 아, 그랬겠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거대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 양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그다음에 중국으로서는 참전하는 어떤 배경, 그다음에 남과 북의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이유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진난하게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포로 교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본회담이 159회였고요. 그다음에 부속회담까지 하면 756회여서 아유.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 회담 협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말 지난한 시간이었고. 근데 이 회담이 시작된 개성 내봉장 여기가 개성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오리고기집입니까? 그냥 요리집. 아, 그냥 요리집? 요리를 제가 오리라고 읽었나 보네요. 아, 네네. 요리집입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요리집. 그러니까 개성의 음식이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개성에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이게 큰 요리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옥으로 된 요리집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양옥으로 된 그 인삼장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어서 네. 일단은 뭐 북한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군이 중심된 유엔군이 받아볼 때도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해서 처음엔 여기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북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북한군이 와서 이 회담장을 바로 포위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유엔군에서 아니다. 이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북한군에서는 제안을 해라. 네. 근데 이 지역이 사실은 뭔가 지형지물도 없고 마을도 없는 동네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큰 도로 옆에 주막이 하나 있고 집이 몇 채 있는 거예요. 주막?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저 주막과 저 집을 일단은 쓰고 나중에 필요한 그 옆에 회담장으로 우리가 짓고 예, 예. 하면서 하자 그랬더니 북한이 볼 때는 그러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북한하고 중공이 같이 이제 그 답을 할 때였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일대를 이제 북측이 먼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남측도 거기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서로 조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회담 종소로 결정이 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봉장을 떠나서 네. 전혀 색다른 공간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허허벌판에 가까운 마을에 있는 주막이랑 민가 몇 채를 활용해서 새로 회담장을 만들었다는 건데 실제로 뭐 급한대로 막 천막부터 치고 부랴부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그렇습니다. 일대 주소 이름이 그 지명 이름이 그 널문리? 그렇죠. 널문? 널문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널문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남북한만 협상을 하면은 네. 자 우리 회담장에 다시 오시라고 그러면 어디 그럼 널문이 회담장으로 오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 널문이 영어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군이 있었어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너무? 그래서 네. 한자가 필요한 겁니다. 널은 이제 순우리말이니까. 널이 순우리말이잖아요. 예. 문리는 저기 한자로 쓸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널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을 필요로 했고 네. 그다음에 널문리 하니까 너무 동네 이름 같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개명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자화. 예. 그래서 널을 판으로 바꾸고요. 널판지니까 판때기. 널판지니까. 네, 그래서 판으로 바꾸고 예. 문은 그대로 쓰고 여기 아까 주막 하나 있었잖아요. 네. 주막이 우리 말로 치면 전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 문, 점으로 이름을 표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네. 갑자기 널문리 옆 주막에서 펼쳐졌던 회담장 이름이 예. 판문점 회담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름 바꿨다고 되게 격식 있어 보이네요. 격식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예. 다만 이제 처음에 그 회담을 했던 곳이 나중에 그 정전협정 이후에, 그러니까 휴전협정 이후에 한 1km 정도 다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판문점하고는 약 거리가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름 자체는 그때 쓰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판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략 그 널문리, 그러니까 판문점의 위치를 보면은 네. 서울에서 한 60km, 평양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할 때 네. 서울에서는 좀 가깝고 평양에서는 좀 멀리 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랬죠. 그 회담 네. 내용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은 네. 이제 이런 위치와 관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일하게 이 공간만은 풀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결코 남과 북이 서로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뚝이긴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네. 요 영역 일정한 영역 안에서는 서로 남북을 오고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 그래서 공동 경비
구역이라는 JSA. 이름을 쓰죠. 판문점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도 사실 말씀해 주실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 교환, 송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한 13,000명 정도의 유엔군 포로가 내려오고요. 네. 남쪽에서는 이제 뭐 방공포로 석방한 이후에 그다음에 북한 중공군 한 82,000명 정도가 그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판문점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만 뚫려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공동 경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실랑이를 벌여요. 그러니까 남한, 북한, 특히 이제 여기는 유엔 관리사니까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그러니까 이 미군이 예를 들어서 관측을 하는데 미루나무가 걸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려고 네. 배로 갔더니 네. 그 옆에 이제 북한군들이 와서 도끼로 미군들을 도끼 만행 사건. 도끼 만행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공동경비구역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예. 이 둘이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도 분계선과 똑같이 넘지 못하게 하자. 다만 여기 철조망을 세울 수 없으니까 네. 야타막한 콘크리트 하나 표식을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경비 제2SB 모에는 이병헌 서 있는 곳과 송강호 서 있는 곳에 야트막한 콘크리트 경계가 그렇죠. 하나 있거든요. 네. 이 경계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이 안에서도 다시 구분을 하는. 물론 회담 천막 그러니까 회담 그 막사 안으로 네. 들어가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밖에서만은 이제 서로 또 경계를 두는 방식이 이때 이후로 만들어지게 그때 됩니다. 바뀌었구나. 네. 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예전에 김형준 기자랑 JSA 편 다뤘을 때 그 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판문점 가보셨겠죠? 2번 정도 가봤습니다. 2번. 네.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네. 아, 저기만 넘으면 북한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평양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굳이 뭐. 예. 네. 이 정도는 뭐. 네. 예.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구나라는 거를 그러네요. 느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2번째 갔을 때는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을 정전 또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기도 한데요. 이제 어쨌든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잘 좀 정리하고 평화롭게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고요. 더불어서 또 6.25 한국전쟁의 흔적을 가장 절실하게 그 현재까지 영향력을 보여주는 장소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고랑포 역사공원의 레클리스 마을 동상부터 판문점까지 6.25 전쟁이 나온 역사 공간들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